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엔 복습 영상 8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영상 8강은요 우리 그동안 유럽 중심으로 계속 봤는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좀 발전하고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 인도, 동아시아, 서아시아,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볼 거는 인도입니다. 자, 우리 인도 마지막에 봤던 게 쿠샨 왕조였죠. 자, 쿠샨 왕조인데 이 쿠샨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 인도가 혼란기를 겪다가 자, 굽타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인도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 굽타 왕조랑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델리 술탄 시대를 좀 파악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굽타 왕조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 전까지는 불교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시 브라만교가 부흥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브라만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건 인도의 민간 신앙에다가 불교까지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흡수하면서 그들을 본인들의 사상체계 내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점점 불교도들이 다시 브라만교에 통합되는 그런 모습이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상적 발전이 나중에 서양 세력한테는 힌두교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때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게 또 마하바라타나 라마야나 같은 서사시가 있거든요. 문학 작품인데, 자, 이게 이 브라만교 교리를 잘 담고 있는 서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중에 많이 유포되다 보니까 다시 브라만교가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참고로 여러분 이러한 문학 작품은요 당시에 산스크리트어라는 걸 통해서 작성이 됐는데 특히 여러분 이 구타 왕조 시기에는요 산스크리트 문학이 많이 발전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샤쿤탈라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구타 왕조가 나중에 북방에서 내려오는 에프탈, 여러분 그 쌤이 본섭 때 지도를 보여줬죠. 자, 에프탈이라는 훈족의 일파인데 그들이 내려오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혼란기를 겪다가 점차 이제 서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진출을 해요. 자, 그 대표적으로 가즈니 왕조랑 구루 왕조가 있는데 특히 이 구루 왕조의 자, 마지막 왕의 노예인 쿠투브 우딘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쿠투브 우딘 아이바크가 노예 왕조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노예 왕조는 그 전에 가즈니나 구루와 다르게 아예 본거지를 인도 중심부 델리라는 도시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보통 델리 술탄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델리 술탄 시대 여러 왕조는 여러 개가 있는데 마지막인 로디 왕조가 멸망하는 1526년까지를 델리 술탄 시대라고 하고요. 이 시기에 점차적으로 이제 인도에 이슬람 문화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이제 융합이 되면서 독자적인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쿠투브 미나르라는 유명한 탑이 있죠. 그 아이바크라는 인물이 이제 지시해서 세운 승전탑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 시기에는 무굴 제국인데 그건 2학기 범위니까 우리 2학기 보도록 하고요. 인도는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중국인데 그럼 중국 쪽은 우리가 한나라까지 보고 한참 안 봤죠. 자, 한나라 이후에는 위진 남북조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위진 남북조 시대는 이제 북방 민족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복잡한 왕조의 흐름 내용까지는 여러분 이번에는 몰라도 되고요. 여기서의 포인트 하나만 아시면 바로 이 시기부터 후한 시대부터 유입된 불교가 점점 위진 남북조 시기 북조 군주들의 보호 아래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다. 왜냐면 이 왕들의 입장에서는 불교를 이렇게 장려함으로써 본인들이 곧 부처다, 왕즉불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호국불교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불교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특히 당나라 때 많은 문화적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자의 표준서체라고 할 수 있는 해서체가 완성이 되고요. 율령격식으로 구성되는 율령제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이 통일이 되죠. 그게 바로 오경달 등이 지은 오경정이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당나라 시기쯤 오면 불교, 한자, 율령, 유교라는 이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주변의 한반도나 일본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아시아 각국이 비슷한 문화 요소를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번성하던 당나라도 결국에는 쇠퇴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히 황소의 난을 계기로 이제 멸망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등장한 게 5대 19 거쳐서 송나라입니다. 자, 송나라 시기에는요, 수나라 때 등장했던 과거제가 더욱더 발전한다는 내용도 중요해요. 이때 전시제도, 마지막 3단계죠. 왕 앞에 가서 이제 시험 보는 전시제도가 이때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윤사 시간에 배운 뭐 성리학도 이때 등장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하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때 굉장히 유명한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침반 또는 화약,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뭐 인쇄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발명이 돼서 나중에 뭐 몽골 제국 거쳐가지고 이제 서양 쪽으로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송나라 시기에는 북방 민족과의 대립이 굉장히 좀 잦았고, 송나라가 위기를 많이 겪게 된다는 것도 하나 아시면 좋죠. 그래서 송나라는 내부적으로는 크게 발전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거란족의 요나라한테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여진족의 금나라 때문에 아예 수도를 뺏기고 남쪽으로 쫓겨나죠. 남송이 등장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몽골 부족이 아예 몽골 제국 수립하잖아요. 징기즈칸이라는 유명한 인물 있죠. 자, 이 징기즈칸 시기까지는 송나라가 멸망되진 않는데, 이 시기에는 징기즈칸 시기에는 이제 거대한 제국을 이제 만들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금나라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쿠빌라이 시기 가면 아예 남송까지 멸망시켜서 중국 쪽에서는 원나라가 등장하고요. 나머지 이제 중동이나 서아시아 쪽에서는 4개의 칸국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차카타이 칸국, 그다음에 킵차크 칸국, 그다음에 일한국,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죠? 여기 오고타이가 없는데 오고타이는 아주 금방 흡수돼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좀 중국사를 고대 중세 못 본 부분을 좀 빠르게 좀 요약해서 훑어봤는데요. 뭐 우리가 동아시아사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요 정도로 하고 나서 요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한나라 때부터 당나라, 뭐 그다음에 이 원나라까지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이제 동방하고 서방이 이제 동서교류를 활발하게 하거든요. 특히 몽골 제국 시기에 거대한 제국 중간중간에 역참이라는 걸 설치하면서 이 동서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집니다. 특히 이때 가면 뭐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할 거 없이 동서교류가 활발해지는데, 이때 여러분 서방으로 중국에서 발전한 나침반, 뭐 그 다음에 뭐 아까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화약, 그 다음에 뭐 도자기, 인쇄술 등이 전파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 3대 발명품인 나침반, 화약, 그 다음에 인쇄술 같은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게 전파되면서 나중에 서양에서는 신앙로 개척, 그 다음에 종교개혁, 뭐 르네상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중세 기사들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게 다 이런 물건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인 거고요. 반대로 또 서방에서도 여러 여행가들, 유럽의 마르코 폴로, 그 다음에 아랍인의 이븐 바투타 같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슬람교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발전된 과학기술이 들어와서요, 새로운 역법인 수시력이라는 게 개발되기도 하죠. 이 수시력은 나중에 우리 나라에도 들어오죠. 고려시대 후반부에. 그래서 우리나라 역법에도 좀 도움을 주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볼 건 서아시아인데, 서아시아는 크게 두 나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티무르 왕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뭘 보시면 되냐면 오스만 제국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티무르 제국은요, 그 징기스칸 이후에 여기에 성립됐던 이란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이란국이 나중에 해체가 되고 혼란기를 겪을 때 티무르라는 인물이 징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하며 몽골 제국의 부활을 주장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정복 왕조를 세웠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 수립됐던 오스만 제국하고도 한판 붙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티무르 제국이 오스만 제국 제압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점점 이제 이 오스만의 역대 군주들이 잘 이 국가 운영을 하면서 세력을 키웠죠. 여기 앙카라 전투는 아까 티무르랑 싸웠던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나중에 보시면 뭐 무라드 2세, 메흐메드 2세 이런 거 거치면서 세력을 회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메오메트 또는 메오메트 2세 요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을 아예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이때 원래 거의 이민족한테는 함락된 적이 없었던 이 콘스탄티노플을 메흐메트 2세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그 산 위로 배를 넘겨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좀 취약한 동쪽 성벽 쪽을 이제 공략하기도 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위기로 몰아넣고요. 정로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대포로 연달아서 이제 폭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비잔티움 제국을 이제 굴복을 시켰죠. 자, 그래서 이 오산 제국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까지 병합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대부 씨름의 제도 같은 인재 등용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아래쪽에 사료 보시면 사료 1번에 이거는 그 몽골 제국 역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아래 나오는 사료 2번에 요 첫 번째 거는 대부 씨름의 제도를 보여주는 거죠. 기독교 계통의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을 선발해서 일부는 궁정 관리로, 일부는 예니체리로 이제 성장시켜서 이제 황제를 보좌하는, 그래서 황권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 아래쪽에는 여러분 그때 얘기했지만 밀레트 제도라고 해서 세금을 좀 내면은 그들의 어떤 전통 인정해주고 그들의 자치적인 어떤 문제 해결도 인정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좀 관용적인 정책도 펼쳤다는 거 여기 보이시죠? 자,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습 영상 8강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해 보시고 질문 있으면 쌤한테 와서 물어보도록 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